성장과 이어지는 2019년 예산에 담긴 사회양극화 해소와 인구절벽 극복, 남북 평화정착적인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세금 주도형 가짜 일자리 예산을 기업 주도형 진짜 일자리 예산으로 바꾸겠다.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을 리모델링하지 않겠습니다. 신축하겠습니다. 일단 퍼주기 예산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무조건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은 안 되겠다고 하는 발목 잡기 심사도 완전히 막아내겠습니다. 네, 국회가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전국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정치 와호장용, 한 달간 국정감사 마치고 오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먼저 올해 예산 428조 8천억 원, 내년 예산안이 470조 5천억 원입니다. 9.7%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슈퍼 예산안은 맞는 거죠? 예, 금융위기 이후로는 가장 높게 9.7%를 올렸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성장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네. 선제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네. 예산을 확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단연 눈에 띄는 거는 일자리 예산하고 남북 협력 예산입니다. 예. 이 먼저 일자리 예산부터 짚어보면요, 23조 4천억 원 규모. 올해보다 22%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디에다가 더 쓰겠다는 겁니까, 이거? 예, 일단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직접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3조 8천억 원으로 전체 네. 일자리 예산의 16%입니다. 나머지는 실업급여, 또 이제 직업훈련 사업, 고용안정지원금 등인데요. 네. 전반적인 고용 부진 상황에서 정부 일자리 예산이 이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더군다나 또 노인, 여성, 장애인 이렇게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이런 일자리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야당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야당 뭐 예산안 나오면은 깎는 게 이제 야당의 임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점에서 이번에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그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아마 불신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고용을 오히려 확대하기보다는 지금 축소해서 악화시키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이고 그것이 이제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동안의 일자리 예산으로 한 54조 원을 공식적으로 쓴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퍼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면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야당의 기본적인 시각이고 그렇다면 국민의 혈세로 일자리 예산을 쓰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어디에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를 잘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일자리의 통계를 늘리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통해서 그것이 만약에 고용 창출을 이렇게 위장을 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민간 고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공공 일자리, 특히 공무원 일자리 증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공무원 일자리 부분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임금을 줘야 되고 또 연금 보존까지 해줘야 되고 이건 전부 다 국민들의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후세의 부담이고 나중에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런 부분을 밀어붙이는 데에 대해서 야당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기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의 방향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돈만 더 늘린다. 거기에는 반대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일자리 예산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단 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공무원 그 17만 4천 명이 충원이 된 후에도 총 지출비 대비해서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8% 수준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을 늘려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진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일자리에 정말 그 일자리를 확충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는 말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상한 데 쓰이지 말아야 되고 또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창출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자는 야당의 말씀에는 귀 기울일 수 있지만 단순히 그냥 금액을 대폭 깎자 이렇게는 야당도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공공 일자리 예산이 지금 8억 정도를 지금 한국당 같은 데서는 바로 다 자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8조. 이거를 8조요, 8조.
가짜 일자리 예산이다, 또 단기 알바 예산이다 이렇게 네이밍까지 했습니다.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게 나올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시장에서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자리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또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든지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만드는 점이라는 점을 좀 야당에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다 삭감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시장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두 손 놓고 그냥 보고 있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자칫하다가 그나마 남아있는 그 성장 불씨를 더 꺼뜨리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동안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늘리려고 예산을 정부가 써왔습니다. 많이 써왔는데 지금까지는 기대만큼 효과가 높지 않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번에 지금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조금 더 기다려달라. 어쨌든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네. 민간 시장에서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정부가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직접 고용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까 금태섭 의원님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는데 네. 공무원 증원이 민간 고용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어떠한 사례나 통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증원이라는 부분은 네. 실제로 내년에도 경찰이나 교사나 이렇게 2만 명 이상 늘린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경찰을 왜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교사를 왜 늘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또 일자리를 줄여야 되는 공무원 영역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원래 일자리 예산을 추경할 적에 그 효율화 어떤 그 방안과 재배치 방안이나 이런 걸 잘 짜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가 제대로 어떤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먹구식 어떤 증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내역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는 이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을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일자리라는 부분은 이것은 민간 영역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24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99.7%가 민간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가 살아난다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길을, 그런 정책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거와 정반대 길을 가고 있다. 전혀 효과도 없는 실질적으로 예산만 쓰고 아무것도 없는 더군다나 공공일자리나 공무원 일자리는요.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가 살아나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나 공공부문은 세금을 쓰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에 완전히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 두 성격이 다른 일자리, 민간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가 어떻게 상호 보완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상호 어떤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뭐 민간 일자리를 늘린다는 거 그게 최종 목표일 거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공무원 증원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이라는 거는 국민 생활의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지 그것이 직접 그 민간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른 분야고요.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성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 둔화가 내년에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공공 일자리라도 늘리지 않으면 정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만든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뭐 공무원들을 재배치한다거나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남북 협력 예산 부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치열하게 붙을 것 같은데요. 1조 1천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퍼주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북한 비핵화가 아직 명확하게 안 보이는데 돈부터 먼저 짜놓냐 이런 얘기죠. 그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거 깜깜이 예산이다. 그래서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 어디다 구체적으로 쓸 것이냐. 사용처를 좀 제출해달라는데 정부가 전혀 이 사용처를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통과만 시키고 국회 승인만 받은 다음에 임의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수가 없다. 이건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이거는 이제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남북협력기금을 쓰겠다. 그래 야당도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되면 야당도 좀 신중하게 또 진지하게 대할 텐데 일단
자료 제출 자체를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같은 게 워낙 특수하니까 그걸 다 일일이 다 까발려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야당 지도부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 비공개로.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남북 협력 기금이라는 것이 저는 남북 경제 협력에 저는 반드시 이렇게 퍼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하게 되면요. 개혁 개방으로 해서 북한을 정말 잘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것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면 이것이 만약에 북한의 이제 SOC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쪽에 만약에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내수 경기 진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너무 움켜쥐고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끼리만 쓰려고 하니까 야당의 반발을 사는 거고요. 네. 또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걸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엔 안보리산의 제재위원회의 어떤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실질로 경제협력이 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편성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이나 투명성이 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설명하고 설득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지도부나 야당을 만나서 설명드리고 설득해야 된다는 이 의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난 5년간 과거 정부 5년 평균치 여기에 쓴 돈이 매년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이 이 부분에 1조 977억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가 갑자기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증가시켰다든가 한 것이 아니라 유지해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남북관계라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먼저 어떤 예측은 하겠지만 그거를 밝혀서 그것이 알려지면 또 북한에서는 그걸 보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남북 관계가 잘 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또 저희가 경제적으로도 북한이 이제 비핵화나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SOC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우리도 내수가 진작되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여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남북 관계에서 이 정말 우리 경제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는 건데 결정적일 때 돈이 없어서 안 된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저희도 정부 쪽에 얘기해서 최대한 설명드리고 최대한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야당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뭐 견제도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가 미리 계획을 다 공개하고 밝혀놓으면 이게 지금 비핵화도 안 된 상황에서 계획 짜는 것 자체가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관련 문제에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뭐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좀 이렇게 놀라운 부분이기도 한데 자유한국당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7조 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또 오히려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아동수당도 지금 안 주는 상위 10%도 다 줘서 이제 100%까지 다 주자. 그리고 출산 장려금도 뭐 2천만 원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한국당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입장을 선회했다고 보시나요? 제가 뭐 한국당에서 이랬을 것이다 말씀드린 건 좀 적절치 않고 개인적으로는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 됐건 이 부분에 그 시각을 바꿔서 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한국당에서 진지하게 이 부분을 주장하신 거로 보고 마음을 열고 그 같이 좀 이 해결책을 찾아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서로 이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좁혀나가면서 토론한다면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 뭐 저는 약간 국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저는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선택적 복지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보편적 복지가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전략적 저는 조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또 이 포퓰리즘과 저는 이 보편적 복지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7조 원을 투입하자 이렇게 나왔다면 저는 이것이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여지는 부분도 저는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까지 수십조 원 이상을 쓰고도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이 저출산 대책이거든요. 이제까지 정부가 늘 실패를 해왔습니다. 그럼 이게 돈만 투입한다고 되는 문제냐. 적어도 이것이 적어도 여성의 직장과 직업의 환경 또 보육과 양육의 환경 문제 또 청년의 최고 고민이 주거 문제, 주거 비용 문제
또 이후에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떤 사교육 문제 이런 전반적인 종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합의 속에서 네. 국민의 어떤 그 혈세가 투입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 혈세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지 낭비되는 데는 없는지 두 분께서도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